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인 휴전 기한을 협상과 맞물려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말했고요. 또 양국의 협상 관련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over. Yeah, I mean,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You know what? If I pulled up stakes right now, it would take them 20 years to rebuild that country. And we're not finished.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تبادل پیام‌ها ادامه داره. از همان روز یکشنبه که هیئت نمایندگ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تهران برگشت تا امروز پیام‌های متعددی از طریق واسطه پاکستانی 일단 휴전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인데 지금 물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2차 협상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2차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1차 협상 때 결렬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전쟁이 이제 사실 거의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 목표하고 협상 목표. 그러니까 전쟁 목표는 자체적으로는 이미 사실 달성했다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 목표로 본다고 하면 이제 저 두 가지 목표 중에 협상 목표를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것처럼 목표를 실제 현실화된 것으로 얘기하는 그 치환법,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협상 차원에서의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협상 목표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것처럼 그랜드 바긴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타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몰 딜로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원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접점은 미들 딜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렬 타결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상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중재자인 파키스탄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다음 주인데, 그래서 지금 2차 협상 시한이 다음 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참석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뻐한다고 하는, 칭찬을 한다고 하는 그 무니르 총사령관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무니르 총사령관이 뭐 파키스탄 내 실력자이긴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군부 내 실세이기도 하고, 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일종의 이제 군부 통치를 계속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뭐 무니르 총사령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돋보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일종의 이란의 이제 혁명 수비대도 정규군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규군보다 더 잘 조직된 그런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이웃한 파키스탄의 군부와 이란의 군부 사이에도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더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란은 이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뭐 통신망이든 이게 다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첩보 조직에 의해서 이란 내의 정치 조직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 도청되고 다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겠습니다만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보다 오히려 이란의 군부 조직과 파키스탄의 군부 조직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더 원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니르 사령관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회담 하루 이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관전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일단 가십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하루 이틀이 그게 큰 대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파키스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회담이 급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당장 해야 된다면 파키스탄 총리가 돌아가겠죠. 네. 지금 미국에서 부통령이 오고 이란에서도 거의 최고 지도자가 오는데 그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 또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격의 일종이고 하기 때문에 뭐 주변 국가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국가들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회담을 뭐 졸속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순방 중이기 때문에 주말간에 만약에 중재국 총리가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총리가 조기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45일 정도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좀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2주 휴전 기간 내에 타결을 해서 그게 뭐 2차 회담으로 이루어져서 타결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간에 타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배경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만 많이 보장된다고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전략적, 협상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샤리프 총리하고 무니르 사령관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이 듭니다. 즉 샤리프 총리는 이제 주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재 역할도 하려고 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키스탄 차원에서의 뭐 30억 달러 뭐 추가 지원 이런 거 측면에서의 뭐 사우디하고의 양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3개국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타결과 그 결렬의 가능성이 둘 다 있지만 타결 가능성의 무게를 실리는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측에서 굉장히 목표가 간극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 협상 수준의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가늠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머니르 총사령관은 이란 측에 가서 그것을 컨텐츠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2차 협상이 됐을 때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이란에서도 조심스럽게 휴전 기간 내에 2차 협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간극이 뭐 좁혀지지 않는다면 휴전 연장을 통해서 협상하는 방법도 대체안으로는 생각하고 있겠죠.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를 부릴 생각이 없습니다. 휴전 기한 늘릴 수 있다 이런 검토 외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어떤 굴욕적인 휴전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방중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의 정치 일정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일단 11월 달에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 또 뭐 한 달 상간에 이 중간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한 나라의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마 굉장히 빽빽하게 다 차여져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미중 전략 경쟁 그 갈등에 불을 지핀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이제 이 미중 전략 경쟁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듭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만나서 이번에는 또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과물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게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는 승리,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또 국내 정치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차하면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고 중간 선거 있으니 그럼 미중 정상회담 빼고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 전략, 큰 정치 일정상에 미중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 시간이 없고 초조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고, 또 이것을 오래 끈다고 해서 이란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압박을 해서 큰 물줄기는 빨리 잡아놓자.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2주 안에 협상이 완료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협상을 통해서 서로 카드들을 이제 일종의 카드들을 서로 깐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상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다들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협상장에 가면 그래도 뭔가 내가 협상장에 나왔으니까 뭐가 양보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그 패를 지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뭐까지 양보하고 어떤 걸 하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까지 2주 내에 이룰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쩌면 큰 줄기를 잡고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소폭의 어떤 연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큰 물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핵 협상인데, 이 핵 문제를 두고 휴전 종료일인 오는 21일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최근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whole thing is really about no nuclear.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if they're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we'll be living with them for a little while, but I don't know how much longer they can survive. And as an example, we could take out every one of their bridges in 1 hour. We could take out every one of their power plants, electric power plants, in 1 hour. We don't want to do that. باز تأکید کرد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가장 최근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안 돼. 이고 이란은 그래도 농축 우라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1시간 안에 모든 것 또 파괴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될까요? 요 대치의 모습은 한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요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모두 다 폐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폐기해 놓고 또 미국이 제공해 주기로 했던 뭐 경제 번영이든 안전 보장이든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 협상 중에 이란을 공습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지난 12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의 위험성을 좀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협상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의 얘기는 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NPT 체제 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NPT 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핵 보유국 나름대로 핵을 더 강화시키지 않고 군축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네. 비핵 국가에게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담보해 주는 거거든요. 기술 제공까지 포함해서. 근데 NPT 회원국으로서 이런 많은 것을 내려놓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까지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 그 비확산 레짐을 역이용해서 이란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국제법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국제 비확산을 벗어나서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현시하고 강압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란이 만약에 이번에 그랜드 바겐이 될 가능성은 쉽지가 않겠지만, 만약에 그랜드 바겐까지 카드를 수용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도 내심은 이란 내부에서 핵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분명히 그 생각은
관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고 우라늄 농축을 정말 20년 그 이상까지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조금 남아 있어서 유사시에 재가동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길어지면 그것까지 이제 우려를 해서 최소한의 재가동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런 대치 전선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란은 농축의 방식과 또 유성 수준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미국과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우리가 이제 JCPOA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뭐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이런 중동의 어떤 그 국가들 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네. 앞서 우리 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NPT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은 기존에 있는 핵을 감축하고 이 핵이 없는 국가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현재는 고농축 우라늄을 지금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미국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아니 고농축 우라늄이 왜 필요하냐. 이게 핵무기 만들려고 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란은 우리가 언제 핵무기를 만들었냐. 핵무기 만든 적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어느 정도 논리적 무리수가 있고 또 뭐 변명하는 것은 뭐 제3자가 봐도 다 보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JCPOA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저농축 우라늄 3.67%인가요? 요 밑에까지만 농축을 하고 이것은 이제 핵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다 폐기하도록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 JCPOA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합의였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폐기한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거쳐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옥동자인데 그 옥동자를 폐기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JCPOA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에서 미국 입장에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보다는 더 강화된 합의가 나와야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완벽한 그 농축 권한을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이란은 아예 핵농축이라는 걸 아예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지금 그 핵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핵연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거 농축하지 말고 해외에서 갖다 써라고 강요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핵연료도 아니고 우리가 방사선 치료나 뭐 이 의료용으로 쓰는 것은 뭐 1.5% 이하로 농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고 해외에서 갖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이건 핵 주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으로 갔는데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휴전이 이루어진 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휴전이 이루어졌지라고 이제 다소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20년을 제시를 했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5년을 제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JCPOA를 폐기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20년 후에는 농축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그 논리의 어떤 전환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이 20년의 숫자가 왜 나왔냐 고민을 해봤더니 JCPOA에서 규정했던 게 15년이었어요. 예. 그럼 최소한 명분은 살리면서 내가 그래도 오바마보다는 잘했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살려주면서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20년이라고 봤던 거죠. 예. 제가 볼 땐 벤스 부통령의 협상 전략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란은 그러면 또 하나도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
그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위해서 5년을 제시한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양측이 핵주권이라고 하는 측면 완벽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한 발씩 물러서서 협상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협상의 물꼬가 트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20년 그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면 벤스 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할 때 강력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는 뒤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돼요. 그래야 벤스 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할 때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5년과 20년. 요 사이에서 절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절충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그다음에 이란의 버티기, 요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새로운 압력이 있어서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급소를 잡고 있었는데 휴전 이후에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장대한 분노 전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란 원유를 거래하는 국가 2차 제재가 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Yesterday, we announced Operation Economic Fury. We have pushed out to them the request that we want to freeze more funds of the leadership of the IRGC and any members of Iranian leadership. The other thing that we have done is we have told countries that if you are buying Iranian oil, that if Iranian money is sitting in your banks, we are now willing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which is a very stern measure, and the Iranians should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financial equivalent of what we saw in the kinetic activities. 보시면 지금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나가는 것도 막고 해외에 있는 이란산 그 자산도 동결시키고 또 이란산 원유 거래도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옥죄는 것들이 이란의 어떤 대화 혹은 압박 조치로 좀 유효할까요?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이라는 이제 전쟁의 모습인데 베센트 장군이 왜 자꾸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사실. 뭐 에너지 안보고 결국은 경제 안보랑 관련되니까 재무장관으로서 챙겨야 될 이슈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충성 경쟁의 일환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어떤 정치 구도도 있고. 근데 이번에 어떤 그 카드로 제시한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차원하고의 이제 동기화되는 겁니다. 역봉쇄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부에서 역봉쇄 작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산 원유, 그다음에 물자, 그 기본적인 생필품마저도 오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란을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전쟁 자금도 많고 이란의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게 그게 협상력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번에 제재를 다시 그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뭐 유예시켜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당국하고 경제 당국하고 팀업을 하는 거죠. 팀업을. 예.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이제 옥죄기를 같이 해서 역봉쇄 작전하고 동기화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압박을 같이 구사하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베센트 재무관 장관이 또 관세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 불경 문제 해결하는데 또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제재 국면에서도 은밀하게 이렇게 다 수입을 해서 그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값싼 석유로다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그게 결국 중국의 혜택으로 돌아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는 다시 못하게 차단해서 제재할 거 있으면 더 많이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제했던 결제망도 이제 옥죄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노리고 그런 이 협상 국면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을 못 팔게 하면 실제로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변동을 할지가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지금 금방 잡힐 거다라고 또 자신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6월에서 9월 사이에 휘발유 값이 내릴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내릴까요?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멈췄다고 해서 싸움의 여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은 데는 계속 아플 거 아닙니까? 멍든 데는 이 멍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충격,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우리도 이부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충격으로 다 오는 거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정부가 유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생도 자기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네. 그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이달 안에 그리고 또 다음 달 초쯤에서 풀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석유 공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가 하락하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올라간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격 탄력성이 있느냐, 그건 조금 이제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이 올랐다고 하면 다시 떨어질 때는 100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80이나 90만큼만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보다는 분명히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에 또 이제 어떤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이제 베슨트 장관은 6월쯤에 이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최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한 9월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전 합의만 되면 6월, 9월에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된다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제 합의가 안 될까 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경고 방송하고 있는 것들을 또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협상력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불안감, 갈등도 또 증폭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SNS 올린 것은 기존의 이제 역봉쇄 작전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역봉쇄 작전이 과연 작전적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봉쇄는 할 수 있겠지만 저기를 항행 금지 구역 수준으로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5척으로 될 것이냐의 의문. 물론 이제 전력 증강하겠다는 또 계획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올려야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되레 이제 잘못되면 이란이 역공세, 즉 군사적인 어떤 보복을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상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촉발 요인 관리.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휴전을 파기하고 다시 군사적인 지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다. 촉발 요인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만 역봉쇄 플러스해서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포함해서 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또 우려되는 대목, 혹은 협상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칫 촉발 요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배치된 것, 그다음에 네. 이제 박스함에 탑승하고 있는 제1해병 원정대 4,200명이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역봉쇄 플러스 군사력 증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여기에 맞춰서 또 군사적인 방책을 가동시킬 거예요. 그럼 촉발 요인 관리가 좀 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은 또 주지 사실이죠. 예.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를 역봉쇄한 뒤에 배들이 이란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호르무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애초에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란은 이것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카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전쟁을 이란의 레짐 체인지와 핵 문제 해결이라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레짐 체인지는 이제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레짐 체인지는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다 발을 빼고 이제 핵 문제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발등에 불인 것이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지금 거기 발이 묶여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사하는 전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거랑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볼모를 잡으면 나는 거기에 굉장히 목매는 것 같아. 나도 그거 상관없어. 나도 오히려 이거 가지고 보수해 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로 쓰는데 그거 나한테 카드로 안 먹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역봉쇄를 한 거고 또 지금 이제 역봉쇄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있는 군함 몇 척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추가로 이제 더 배치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단순히 그냥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최대한의 압박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협상이 정말 큰 줄기가 잡혀서 그냥 디테일한 세부 협상만 남았다고 하면 그냥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끝내 버티기로 일관했을 때 이건 강한 충격을 한번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협상 기한이 끝나자마자 이란에게 하루 이틀 정도 아주 대규모 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까. 이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하고 네. 아마 어마어마한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군대를 그렇게 하고 다시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후에 자유통항에 합의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종전 협상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말과 종이로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 이행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란이든 미국이든 말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는 것을 다 보고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개방한다고 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한다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길에도 제가 그쪽 위험하니까 못 가라는 얘기 계속하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군대를 배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또 SNS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How does that change the dynamic of this meeting with President Xi? I don't think it does. I mean, he's somebody that needs oil. We don't. He's somebody I get along with very well. Just wrote me a beautiful letter. He wrote you a letter? Yeah, he did. He responded to a letter that I wrote because I had heard that China is giving weapons to, I mean, you're seeing it all over the place, to Iran, that China is Did he say giving he's weapons. giving them? Yeah,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꼭 껴안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게 낫지 않겠냐 싸우면 우리 더 잘 싸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경고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단지 친이란 행보를 넘어서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지금 휴대용 방공 무기 제공 가능성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데 중국 위성을 활용한 거 이런 것도 불편한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 패착기를 보이면서
강대국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데 약간 불리한 지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미국은 반격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잘못한 것을 잡았다. 겉으로는 이란 전쟁에 관여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이란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노림수를 그러니까 빌미로 삼아서 수세에 빠졌던 그 전략적 경쟁의 판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노림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가 우리 공격하면 우리도 홍해 막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정세에. 그리고 걱정되는 건 지금 이 후티 반군을 움직여서 이제 홍해를 막아야 하는 건데 후티 반군이 일단 마음처럼 움직여 줄까요, 우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포션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유류 물동량, 네. 그리고 이 홍해를 거쳐서 가는 물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호르무즈가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로 놓고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만큼 홍해를 봉쇄하는 것의 효과가 크진 않겠죠. 그러나 사실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 그러니까 처음에 10은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10은 더 많이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 세계 물동량의 20% 정도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10몇 %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홍해가 다시 이제 봉쇄가 되면 단순히 10%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굉장히 지금은 이제 너무나 유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치의 변동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 양쪽만 모두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안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이 대체 항로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홍해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고려하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다. 타격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후티 반군이 쉽게 할 수 있느냐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과 거의 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후티 반군은 약간 사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시하면 바로 움직이지만 후티 반군은 나름의 자신들의 정책인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양상을 보면 미국이 맘만 먹으면 후티 반군 지역도 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걸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심 참전하는 것은 좀 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휴전 들어가기 전에 이란 쪽에서는 휴전 기간을 주어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욱더 공습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로 휴전 기간 동안에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병력도 증강됐단 말이죠. 이란에서도 이거 위장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협상이 불발되고 나서 이전보다 더 큰 타격과 반격이 오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협상 국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2주라는 휴전 기간 내에 2차 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뭐 그랜드 바깅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들딜 수준에서의 뭐 타결 혹은 두 번째는 그게 잘 안 돼서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이 이제 팽팽한 어떤 그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은 이제 됐으니까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나가는 방법. 마지막은 이게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나가진 않겠다. 군사적 타격을 최대치로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지금 항공모함 같은 거 이렇게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이제 포함해서 전력 증강하는 것은 네 번째에도 사실은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란도 화전 양면 전술을 쓰고 있어요, 사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축에 관련해서도 여지가 있다,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화와 협상의 방점이기면서 또
홍해 봉쇄 카드, 그 다음에 뭐 지금 휴전 기간에 군사시설 재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투준비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과 군사준비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란도 협상과 군사준비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화전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헤즈볼라 이야기하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트럼프가 워낙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전을 검토 중이다, 거의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레바논도 동의를 하고 또 이스라엘도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이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미국과 이란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회담은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 양쪽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조직의 이 성격을 봐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있는 정당이면서 무장 투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군대를 보유한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처럼 단순히 반군이거나 아니면은 국가 체제 내에 어떤 정규군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해결하기 쉬운데 헤즈볼라가 반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레바논의 정치에 정규 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합의를 해서 어떤 그 합의를 이뤄낸다 하더라도 레바논 정부가 실제로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 무장 조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헤즈볼라를 회유하거나 야, 이렇게 돼서 너네 조직뿐만 아니라 너네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레바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데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읍소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헤즈볼라가 정말 죽기 살기로 덤비면 레바논 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하고 협상해서 될 것 같으냐. 어차피 그렇게 해도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헤즈볼라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럼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이 회담의 이 중동 지역의 회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이 헤즈볼라가 움직이려면 이란이 이 헤즈볼라에게 여기서 좀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줘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헤즈볼라의 수도격인 빈트 지베일에 대한 함락 경고 가능성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 변수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